또 고리끼를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톨스토이가, 우리의 톨스토이 옹께서 1900년이면 이분 나이가 도대체 몇 살입니까? 이분이 고리끼를 사회민주노동당에 가입을 합니다. 1902년, 3년, 4년에도 고리끼가 볼셰비키 지원을 해요. 이런 의견을 가졌으니 레닌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죠. 나중에 또 화해는 하지만 나중에는 또 볼셰비키 당 비판하는 얘기도 고리끼가 자꾸 하고, 그러니까 사인이 불분명하다. 막심 고리끼 아들도 고리끼가 죽기 4년 전에 죽거든요. 이 모든 것을 스탈린이 죽였다고 보는 의견도 있고, 1892년 24살 때 막심 고리끼라는 필명으로 마카르추드라라는 작품으로 이제 드디어 작가가 됩니다. 막심 고리끼는 사실 필명이에요. 실명이 어떻게 보면 알렉세이 막시모비치 피슈코프예요. 그러니까 알렉세이가 이름이고 막시모비치 하면은 아버지가 막심이었죠. 피슈코프라는 성이었는데 아버지 이름 막심을 따서 이름을 짓고, 고리끼는 고르끼 하면 러시아어로 이렇게 쓰디 쓴, 괴로운, 고통스러운 이런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24살까지 살아왔던 삶, 본인이 만났던 또 본인 자신이었던 노동자들이나 하층민들의 삶, 이런 거를 모두 그려내는 작가가 되겠다는 의지로도 읽을 수 있고, 그때 막심 고리끼가 생각했던 세상이나 문학에 대한 어떤 정수를 고리끼라고 봤을 수도 있겠죠. 24살에 마카르추드라로 등장을 하고 27살에 첼카시나 마부 같은 걸작들을 남기는데, 이런 초기 20대에 썼던 초기 작품들은 굉장히 낭만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막 고리끼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만났던 그 민중, 어떤 민중이냐, 성실하게 노동을 하면서 가족을 건사하는 그런 민중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한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말로? 한량도 점잖은 표현. 사회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뚜렷한 직업이 없고 바람처럼 떠돌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 이런 모습을 멋지게 그려요. 이때 고리끼 초기 작품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7살, 30살 계속 그 지역 신문의 칼럼이나 수필을 쓰면서 이름을 알리고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여러 가지 글을 많이 쓰게 되죠. 30살이 됐을 때 여태까지 썼던 작품들을 모아서 수필과 단편집 2권짜리를 내는데, 이것으로 거의 아주 유명 작가가 드디어 돼요. 그래서 문학적 명성을 얻는데 유럽에서도 독일어, 프랑스어로 번역돼서 크게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도 고리끼는 또 한 번씩 잡혀 들어가요. 근데 정부에서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려운 유명 작가가 되는 거죠. 31살이 됐을 때, 이때부터 20대에 보여줬던 낭만주의적 경향에서 사실주의로 갔다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26명의 사나이와 1명의 아가씨, 그러니까 빵 공장에서 일하는 26명의 사나이의 이야기가 있어요. 본인이, 고리끼가 빵 공장에서 그렇게 일했었죠. 이걸 기점으로 이제 이후 작품들이 사실주의로 점점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사건은 고리끼를 맨날 이렇게 정부 비판하는 글 써가지고 감옥에 가고 경찰 사찰받고 이러는데 학술원 회원이 된 거예요. 러시아 문학 아카데미 회원이 추천을 해서 그렇게 됐대요. 프랑스, 독일에서도 막 유명 작가가 되고 하니까 아카데미 추천으로 문학 아카데미, 러시아 문학 아카데미 회원이 딱 된 거예요. 근데 황제가 깜짝 놀랐어요. 회원을 막심 고리끼가 뭐야 이거 누가 올렸어 이러고 놀래가지고, 고리끼는 안 된다, 빼라고. 그래서 회원 못 되게 이제 취소하고 내보냈어요, 황제가. 그랬더니 문학 아카데미에 그 이전에 학술 회원으로 있었던 안톤 체홉하고 꼬롤옌코가 항의를 하면서 동반 탈퇴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명예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톤 체홉이나 꼬롤옌코나 이런 작가들이 막심 고리끼에 대한 애정, 또 러시아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공감, 이런 식으로 짜르가 문학 아카데미 회원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신념, 이런 걸 보여준 행동이었죠. 1900년, 그보다 2년 전에는 또 고리끼를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톨스토이가, 우리의 톨스토이 옹께서 1900년이면 이분 나이가 도대체 몇 살입니까? 이분이 고리끼를 석방하라 하고 막 이제 또 글을 쓰고 석방 구명 운동을 막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리끼 같은 작가가 톨스토이나 체홉이나 꼬롤옌코나 이 앞세대 러시아 문학 작가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기다렸던 작가인 거예요. 러시아 민중하고 우리가 소설에서 그렸었는데 그 민중의 누군가가 작가가 돼서 나타났던 거예요. 각별한 애정이 클 수밖에 없었죠. 고리끼에 대해서 이 선배 작가들 몇 명은 진심으로 고리끼를 아꼈습니다. 체홉하고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이제 이 고리끼가 1905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피해 일요일이 있죠. 러시아에서 사회민주노동당에 가입을
가입을 합니다. 1902년, 3년, 4년에도 고리끼가 볼셰비키 지원을 해요. 책이 많이 팔리면 그 인쇄로 무기를 사도록 돕고 뭐 이런 식으로. 볼셰비키 무기가 아니에요. 그때까진 무기가 아니었어요. 나중이고 무기는. 볼셰비키를 재정 지원도 하고 활동에 그랬지만 본인이 입당하진 않았는데 1905년에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었죠. 그 평화 시위를 하는데 무력 진압을 하는 걸 본 거예요, 고리끼가.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나중에는 이 당에 입당을 합니다. 1905년부터는 사회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명실상부 볼셰비키로 1917년까지 활동을 하게 되죠. 볼셰비키 당 대회 할 때 가서 뭐 그 유명한 레닌과 트로츠키 이런 혁명가들을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1905년 당 가입하고 나서 고리끼 인생에서 또 중요한 사건. 1906년에 미국을 가요. 미국에 왜 갔냐면 미국에서 러시아에 차관을 주지 말라는,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이거를 막 서구와 미국을 다니면서 고리끼가 캠페인을 합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으니까 러시아에게 차관을 주지 말라고 하면서 미국에서도 여러 강연을 하고 그 현실을 알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미국 내, 그때 1905년, 6년이면 미국 내에서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룹들이 있었죠. 활동을 했던 거죠. 미국의 그런 분들하고도 연대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때 장편 어머니가 완성이 되고 러시아에서 추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 안에서 러시아어로 어머니를 발표를 못해요. 그래서 영어로 먼저 미국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영어로 어머니가 미국에서 먼저 발표됐다고 해도 영어로 쓴 작품이 아니죠. 영어로 번역을 했던 거죠. 어디까지나 어머니의 정보는 고리끼가 러시아어로 썼던 작품이죠. 그게 나중에 출간이 됐다 해도.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탈리아 카프리 섬에서 1913년까지 머물러요. 이제 1913년에 그 유명한 어린 시절, 고리끼가 자신의 3부작을 씁니다. 이게 톨스토이하고 비슷해요. 톨스토이가 왜 나의 유년 시대하고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어린 시절, 세상 속으로 나의 대학인데 이게 45살, 48살, 55살에 각각 완성을 해서 발표하게 된 고리끼 인생의 3부작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건 나의 대학이 마이 유니버시티, 그래서 복수형이에요. 마이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유니버시티즈라고 복수형으로 써요. 대학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죠. 아까 인생에서 말씀드렸듯이 살면서 겪었던 그 많은 것들, 곳곳에서 만났던 스승들, 무수한 그룹들, 사건들, 그게 나의 대학이었다라는 얘기예요. 1913년 카프리 섬에서 귀국하고 또 여전히 볼셰비키 지원하는 활동을 하다가 17년에 2월 혁명이 났을 때 고리끼는 당연히 볼셰비키 혁명에 함께 했죠. 이 2월 혁명이 끝나고 나서 8년까지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썼던 생각들이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수경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모스크바에 가서 막심 고리끼로 박사 논문을 쓴 최초의 학자세요. 혁명과 문화에 대한 소고. 그래서 고리끼가 볼셰비키 혁명 직후 한 1년 정도,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혁명 이후에 우리가 인텔리들과 기존의 문화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이 사람들을 숙청하고 반동이라고 하는 게 맞는가 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들, 또 인민재판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혁명에 동의하고 함께 했던 대의는 이런 게 아니었다. 우리가 이렇게 적과 아군을 혁명을 성공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가는 게 이게 과연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올바른 길이냐. 정말 명저입니다. 제가 볼 땐. 이게 있고 질타라고 이수경 선생님이 번역하신 고리끼 에세이집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 나왔다 절판되고 이게 새로 나온 건데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정치적인 이분법적인 논쟁이나 흑백 논리, 누군가를 적으로 돌리고 싸우는, 안 할 수도 없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선명하게 오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에 대해서 이거를 읽다 보면은 온라인이나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대한 시사점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의견을 가졌으니 레닌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죠. 나중에 또 화해는 하지만 나중에는 또 볼셰비키 당 비판하는 얘기도 고리끼가 자꾸 하고 그러니까 폐결핵으로 요양을 가세요 하고 외국으로 내보내죠. 이탈리아로 가는데 이것도 좀 읽어보면 의견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내보냈다는 분도 있고 고리끼의 건강이 악화되니까 내보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탈리아에 가서 그래서 요양을 하다가 못 들어오고 있다가 레닌 사후에 스탈린이
고리끼를 불러드립니다. 영구 귀국을 해요. 환갑이 됐을 때 1928년에 영구 귀국을 하는데, 귀국하고 나서 이제 스탈린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30년대로 들어가서 고리끼가 33년, 34년 이때 처음 소비에트 작가 동맹할 때 거기서 대표로 선출이 되는데, 뚜렷한 이후 무슨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3년 정도 거의 가택연금 비슷하게 계속 사찰 대상으로 있다가 마지막에 36년도에 고리끼가 사망을 하는데, 이 사망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스탈린이 죽였다. 사인이 불분명하다. 막심 고리끼 아들도 고리끼가 죽기 4년 전에 죽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스탈린이 죽였다고 보는 의견도 있고, 여기서 그냥 자연사다 하고 보는 의견도 있고, 복잡합니다만 분명한 건 혁명 이후에 볼셰비키 정권의 방향에 대해서 고리끼가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작가들이 숙청이 되거나 그럴 때 구명운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고리끼가. 그것도 맞아요. 여기저기 써서 보낸 편지들이 있잖아요. 그 작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수용소로 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 외국으로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려고 노력했고, 또 그래서 비판을 피하고 살아남도록 도와준 작가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게 고리끼가 직접 했냐, 고리끼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이 했냐, 이런 게 의문이 남아 있는데, 이 스탈린 시대는 정말 미스테리한 게 많아요. 그래서 단편적인 기록을 보고 고리끼가 작가들을 숙청했어, 고리끼가 스탈린 편을 들었어,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쇼스타코비치를 스탈린 시대 내내 작품 활동을 했는데 스탈린의 하수인이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는 음악으로 존재하고 싶었다라고 여러 가지 풍부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리끼도 스탈린 전기를 쓰라고 하는데 끝까지 거부했어요. 안 썼어요. 스탈린의 추종자로서 존재했던 게 아니라 본인의 지위를, 스탈린이 고리끼를 함부로 할 수 왜냐면 러시아 혁명 성공한 다음에 모든 교과서에 고리끼 어머니랑 고리끼 작품들을 막 실었는데, 전국에 고리끼를 알고 존경하는 독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스탈린도. 그래서 고리끼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적절하게 홍보에 활용을 했을 수 있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리끼는 그 자리에 앉아서 본인이 구해줄 수 있는 작가들, 지킬 수 있는 작가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지도 몰라요. 이 부분은 막심 고리끼를 연구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렇게 간단하게 뭐 스탈린 편이었어, 뭐 고리끼가 누구누구 어느 작가들을 숙청하는데 가담했어 하고 그걸로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역사나 이 시간이 너무나 복잡한 역사였기 때문에, 스탈린 시대에 살았던 예술가들을 평가할 때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엄청난 거인이에요, 고리끼. 제가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옛날에 뭘 안다고 고리끼에 대해서 작품이 뭐 평면적이야, 주제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플롯이나 인물들을 너무 빈약하게 만들었어, 잘난 척했던 말들, 고리끼의 문체는 너무나 투박해, 문학성이 없어. 심지어 막스주의자들까지도 러시아에서 고리끼의 문체를 두고 문제 삼았던 분들이 있어요. 변화하는 민중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고리끼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겠죠. 장점이고. 그런데 제가 지금 다시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고리끼를 찬찬히 보다 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내가 뭘 안다고 감히 고리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했을까 하고 깊은 반성이 들었습니다. 삶도 문학도.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천천히 작품을 좀 살펴볼 때 고리끼의 재발견? 제 맘대로 평가했던 고리끼, 이런저런 점은 뛰어나지만 이런 부분은 역시 고리끼 문학의 한계야 했던 게, 그렇지 않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없구나, 삶도 문학도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거장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노동자 계층에서 나왔기 때문에 톨스토이와 체홉이 그렇게 아꼈던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크게 느꼈어요. 그러면 고리끼 작가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작품에 대해서도 지금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제가 섞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대표적인 작품 어머니를 다음에 라이브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